제직 때는 몰랐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늘을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그 선고 결과가 나오는 날. 그리고 나왔습니다, 지금요. 자, 그런데 1심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옆에 보면은 이 혐의들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고 김문기 전 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이 발언들이 그동안 이제 쟁점이 됐고요. 그리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제 국토부의 협박 이런 취지의 발언 이게 좀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 부분은 무죄. 그리고 이 골프를 쳤다. 이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유죄.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된 발언은 유죄였어요. 그런데 오늘 2심 재판부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무죄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이거 좀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그 논란이 된, 그 시작이 된 그 발언 우선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예.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자, 일단 이 김문기 전 처장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요, 이제 이 골프 얘기도 있었어요. 이것도 좀 쟁점이 된 건데 그 목소리도 들어보죠. 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이거 조작한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 분 자리에 모셨거든요. 우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박원석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도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이 임주혜 변호사께 좀 질문을 먼저 드려야겠어요. 일단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돼서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 그래서 뭐 사진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을 오늘 1심하고는 좀 다르게 나왔거든요. 오늘 이 부분 일단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부분 오늘 재판부의 판단을 1심과 좀 비교해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있는 판단을 보자면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그리고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법 조문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을 공표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이 문제다라는 것인데 지금 재판부의 판단은요.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 이 사실 측면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주관적인 인식의 대상이다. 이 점이 좀 강조된 판결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1심에서도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 항소심 재판부도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이라고 보아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좀 눈길이 끌 만한 부분은 이 사진 조작 이 부분입니다. 예. 지금 문제가 되는 쟁점이 원래 이 원본 사진은요. 10명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단체 사진이었는데 이 중 4명 부분만을 떼어내서 확대해 보여준 이 사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마치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사진을 보여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1심 재판부는 이 조작을
골프 쪽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거인단이 봤을 때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사진이다라는 발언을 들으면 예.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된다고 본 것이죠. 예. 이 부분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해서 유죄로 보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해당 사진이 원래는 원본에는 10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인데 4명만을 떼어내서 확대해 보여준 건 조작을 하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전체적인 발언 취지는 결국 사진이 조작됐다. 이 사진에 방점을 두어서요. 이 발언은 결국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이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명시적으로 말한 바가 없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도 무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른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라고 얘기한 부분, 그리고 골프와 관련된, 그 사진과 관련된 부분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거는 골프를 뭐 같이 했는가, 그리고 사진 부분 이런 것까지 법원에서 판단했는데, 그리고요 오늘 또 다른 쟁점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뭐 이른바 협박을 받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그 발언, 이게 이제 국정감사 때 나온 발언이었거든요. 그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자, 임주혜 변호사, 특히 이 부분은 1심과 2심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판단이요. 그렇죠. 1심에서는 결국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백현동 토지의 네. 용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요. 이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근거로 들었던 것이 또 이제 국토부에서 발송한 공문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예. 해당 공문에 보면은 이것은 성남시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 협박으로 볼 수 없고, 그리고 1심에서도 이미 23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뭐 협박이 있었다거나 협박한 것을 보았다는 그런 증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 협박이 없었다고 보아서 허위 사실 적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2명의 증인 신청을 했는데 딱 예. 이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을 신청해봤다고 볼 수 있는데 유의미한 증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증언의 내용은 오히려 검찰 측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 법원에서는 이것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발언의 전반적인 취지를 봐야 된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내가 국토부로부터 이런 압박이 있었다. 국토부의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라는 예. 취지의 발언을 협박이라는 어떤 용어로서 일정 부분 좀 더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인 발언 전 취지를 보자면 국토부로부터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주관적인 의사의 표현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주관적인 표현이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서 이 역시도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냐? 아니다. 주관적인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냐? 뭐 이렇게 좀 약간 판단,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야의 반응이 오늘 나와서 좀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민주당 반응부터 좀 들어볼까요?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 규정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올감했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사필 규정의 지당한 판결입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습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항소심 2심 무죄 선고, 한마디로 회개한 정치 재판입니다.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정치 테러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문명국가에서 저렇게 상상 외에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 정말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 재판하신 세 분, 최은정, 이예술, 정재호, 이 정말 이 사법의 이 흑역사의 주역으로 이름을 올려야 될 지경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우선 정광재 대변인.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이제 무죄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선거법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선거법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서 의원직도 박탈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라는 게 일단 여당에서 단박에 나온 반응 중에 하나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윤상현 의원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약간의 이 판사의 어떤 성향이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취지의 얘기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의 해석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번 그 평가는 저희 당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정말로 지금 두 사람의 그 2심 판결과 관련한 논평이 나왔잖아요. 예. 정반대 논평을 사실 당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사필 규정이라는 것이 아,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사필 규정이다라는 논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이번 재판부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요. 예. 지금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김문기 씨와 관련한 인식의 문제는 1심에서도 일부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프를 친 것처럼 마치 조작이 됐다. 이 부분과 관련한 법원의 설명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거기까지도 무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백현동과 관련해서까지 어떻게 이 무죄 논리를 펼 수 있는지 저는 평소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해왔던 말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드렸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무죄라는 것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세 분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분명히 검찰 상고를 할 테니까 파기환송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아야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법원에 가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2심에서 이렇게 무죄를 받았으니까 대법원 판결에서도 전혀 재판 지연하지 않고 예. 적극적으로 임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우석 전 의원께서 오늘 판결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1심과 2심이 이제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나왔는데요. 180도 다른 판결이 예. 나왔고요. 어쨌든 같은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서 이번 사건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볼 건가 예. 이제 판단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이제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과 또 어떤 그 인식조차도 그런 어떤 인식조차도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아마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그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이 있었고 또 그게 이제 인식이냐 아니면 행위냐 이거를 좀 구분해 가지고 예, 예. 인식을 허위 사실로까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안점을 좀 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게 과연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예.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로 처벌할 만한 그런 어떤 그 혐의인가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치권의 예상과는 이제 다른 판결이 나온 거고 민주당도 이제 무죄를 확신한다고 얘기했지만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는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아, 민주당 의원분들 혹시 이제 만나거나 얘기 들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아니 왜냐하면 했습니까? 김문기 씨 모른다 이거는 기소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기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그 사진 조작됐다는 거를 골프 안 쳤다로 그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도 일종의 확대 해석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근데 이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예. 협박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했고 예. 그리고 국토부에서 세 차례 공문이 온 건 사실인데 그 공문에 어떤 협박의 뉘앙스가 담겨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재판부의 판결의 취지를 보면 어쨌든 국토부가 세 차례 공문을 보냈고 예. 법령의 근거까지 적시하면서 용도 변경 여부를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중심적 사실이 있었다는 게 분명한 이상 협박이냐 압박이냐 이건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예. 허위 사실로 처벌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논란의 대목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그 대표 측이 예. 주장했던 그 항변이 거의 받아들여져서 1심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고 물론 최종적인 판결이 나온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이게 대법원에 가면 대법원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을 하면 다시 이제 이 항소심을 거쳐서 다시 대법원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한숨 돌린 게 맞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주 결정타를 맞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는 좀 난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거의 구분응선을 넘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2심이죠. 그러니까 항소심 결과. 대법원에 또 갈 겁니다. 아마 뭐 검찰에서 대법원으로 또 뭔가를 더 넘기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와 관련돼서는 또 이른바 이제 원칙이 있어요. 633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자,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뉴스나 정치권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633 하면 그거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좀 아실 텐데 지난해 11월에 1심 나왔죠. 그리고 오늘 2심 그리고 최종심 대법원 언제냐 이거죠. 원래대로라면 6개월, 3개월, 3개월입니다. 그러나 1심 나오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지금 그리고 1심에서 2심 사이도 3이 아니에요. 3개월 이상 넘어갔죠. 자, 그러면 마지막인 대법원은 언제쯤 나올 거냐. 원칙대로라면 이것도 3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3개월 아니면 지금 오늘부터 3개월 뒤면 6월 26일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못 지켰어요. 1심의 그 기간, 2심에 못 지켰는데 대법원 기간은 과연 지켜질 것인가. 이게 또 관심사로 떠오르는데 임주혜 변호사. 대법원 판결은 6월 중에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예상해야 됩니까? 사실 633 원칙이 강행 규정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만 하는 규정이고 이 633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 취지도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취지에도 동감을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1심에서도 항소심에서도 전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각각 6, 3이 원칙인데 안 지켜졌어요? 그거? 1심 같은 경우엔 2년 2개월 걸렸고요. 항소심 같은 경우에도 3개월은 뛰어넘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1심과 항소심 비교해보면 항소심에선 기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됐습니다. 집중 심리도 버렸고요. 특히 사실관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그래도 선고가 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더 이상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증거를 제출한다거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과연 지금 정리된 사실관계를 놓고 법적으로 어떻게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가 이 부분만 다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은 대폭 단축 가능합니다. 다만 변수라고 본다면은 어쨌든 절차를 진행하려면 왔다 갔다 서류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서류도 뭐 이른바 송달하고 접수하고 뭐 받았다고 또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왔다 갔다 서류가 옮겨 다니는데 보통 최장으로 본다면 한 달은 걸리거든요. 서류가 오가는 데만 한 달 걸립니까? 그렇죠. 한 27일 뭐 이 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데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단축이 될 수 있다고 보아도 왔다 갔다 한 달 잡고요. 그럼 대법원에서도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걸릴까요? 이 사건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은 최소 2살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이 3월 26일이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을 한 달 잡으면 4월 26일 그리고 대법원이 최소 한 달 고민한다면 5월 26일 일단 이런 날짜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3달 안에 판단 내린다고 해도 이것은 정말 최단 기간으로 잡았을 때 저는 3달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고 결국 이번 사안 같은 경우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180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논의할 쟁점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법적인 해석, 이것이 주관적 인식의 영역인가 아니면 허위 사실 공표인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충분히 걸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래서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언제쯤 나올지 저한테 딱 날짜를 물어보신다면 대답이 어려울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는 최단으로 잡아도 3개월은 걸린다. 그러니까 6월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봅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이거는 3개월 원칙이 지켜질 것 같습니까?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덧붙여야 될 게 예. 3개월 내에 대법원이 어떤 이제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예.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수 예, 있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립니다. 3개월은 무조건 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설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그 2배의 시간을 걸릴 가능성이 높다. 2배요. 그렇죠. 2배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까 서류 송달에만 27일 예, 정도 예. 최장 걸린다고 했는데 이 기간 대폭 단축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만 한다면 이 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요. 서류를 보내고 접수하는 기간 빨리 단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6월 26일 훨씬 전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그 시기에 치러진다면 예.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파기환송할 때 봅니다. 어떤 취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본인 아주 기쁜 결과를 오늘 받아들였잖아요. 이거를 대법원에서도 빨리 확정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예. 본인의 완전 무결함을 입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재판에 빨리 임해달라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요건 제가 임주혜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특히 이제 여당 내 반응은 굉장히 비판적이죠. 약간 특히 이제 윤상현 의원이 판사들 막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약간의 판사들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약간 불만 표수 있었는데 사실 1심에서 징역형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나오는 경우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얼마나 되는 겁니까, 확률이? 1%대입니다. 1%대요? 네, 그럼 약간 오늘은 그 1%대에 들어가는 확률이었습니까, 그럼? 그렇죠. 사실 1.7% 정확히 보자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법연관 통계를 보자면요. 3년 정도 기간 동안 했을 때 예. 집행유예형을 받았다가 완전히 무죄로 바뀌는 경우는 예. 1.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60%가 넘는 것은 예. 사실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대부분 받게 돼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자료로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 1심과 2심, 3심 모두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또 법치 체제에 부합하기 예. 때문에 이런 3심제에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통계적으로 확인할 가능한 부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완전 무죄형으로 항소심에서 뒤바뀌는 확률은 매우 낮은 거는 맞습니다. 굉장히 낮은데 오늘은 그 낮은 확률에 들어간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흔히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거잖아요. 오늘 사실 선거법 사건 2심 이 재판 역시 이제 그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다른 건의 재판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 나왔죠. 그리고 위중교사 이거 진행 중이에요, 2심이. 그리고 대장동, 백향동, 성남FC 이건 이제 하나로 이제 묶여서 진행 중이고요. 대북 송금 사건도 있군요. 그리고 법인카드 관련된 것도 다 진행 중입니다. 크게 보면은 5가지의 재판. 그러나 사안은 또 더 많아요. 근데 이게 합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판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정광재 대변인. 사법 리스크. 오늘 뭐 이게 나왔지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 반기는 결과라고 이제 민주당은 반응을 보인 거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계속 지금 층층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2개 재판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또 대북 송금과 관련한 문제는요. 훨씬 더 심각하고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재판입니다. 실제로 이 재판은 일부 관련한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받았거든요.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김인섭이라는 분이 이미 대법원 판결로 5년 징역이 확정된 사안이에요. 그리고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경기부지사도 재판 결과 지금 유죄를 확정받고 8년 6개월이라는 아주 중형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위증교사 외에 더 큰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계속 정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뜻에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이 정치적 고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구호에 움직여서 뭐 대선에 안 나온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사법부는 예. 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결을 한번 받아봐라라는 식으로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 예. 유권자분들께 숙제를 넘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이후에 그러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 계속 남아있고 진행 중이거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이고 그 선거법 그 항소심 무죄를 받았지만 이제 다른 재판들도 남아 있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두 재판이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었고 특히 이제 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예.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가능성이 예. 과연 이 선거법 그 허들을 이재명 대표가 넘을 수 있느냐, 예.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 이제 파란불이 들어온 거는 맞죠. 만약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다면 대법원 그 판결이 3개월 내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빨리 조기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법 그 재판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 낙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거나 예상하거나 혹은 공세를 취하는데 이제 그 공세는 제가 보기엔 넘어선 것 같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시비나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일단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을 두고 뭐 이제 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 이런 걸 시비를 하던데,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다수 의원들은 12월 3일 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내란을 일으킨, 그야말로 사법 리스크 차원이 아니고 일종의 위헌 리스크가 있는 윤 대통령은 기각되고 돌아와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 표리부동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 거고,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예. 검찰의 어쨌든 정적 제거용 과도한 수사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그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다, 이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각하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사법 리스크 문제를 탓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내로남불도 그런 내로남불이 어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이 굉장히 주목한 재판 결과 이게 좀 나왔습니다.